때는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피해자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가장 이런 공포감이 높은 사람들은 평화 통일을 주장하고 활동하는 분들일 것 같아요. 예전에 조봉암 선생님도 정말 평화 통일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형당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헌법과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좀 부닥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국가보안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헌법 3조를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의 범위는 한반도와 도서로 한다.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북은 우리 영토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북은 주적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헌법 4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보면 남과 북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북을 가리켜 또 통일해야 될 또 우리 민족의 한 반쪽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국가보안법은 유독 이 국가보안 헌법 4조나 또는 남북 기본 합의서는 지워버리고 헌법 3조만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이 통일운동 인사나 또는 교류협력을 쭉 해온 인사들에 대해서 뭔가 빌미로 잡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통일을 위해서 북에 대해서 좋은 면도 좀 보려고 노력한다거나 북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시도조차도 가로막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 평화 통일을 가로막는 악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나 사례, 역사도 다양할 것 같아요. 평화 통일을 하려면 남북 간의 쟁점 사항이 정리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뭐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휴전협정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라든가 뭐 군사력 문제라든가 핵 문제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 핵심 쟁점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이제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진전이 있을 텐데 국가보안법은 이런 것과 관계없는 북에 대한 이야기 만 사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쟁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면 해결 방안이 나오기 어렵죠. 그럼 평화로 가는 방안이 현재의 대립을 뚫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라는 것도 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까 이제 김호 씨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남북 협력 사업가들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경제적 이익 또는 뭐 사업적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어떤 내가 이런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결국 이게 남북 간의 어떤 화해 협력, 공동의 역할.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나도 도움을 좀 뭐 기여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호 씨도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남의 그 기술과 북의 인력을 합쳐서 뭔가 공동의 어떤 작업을 하면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뭔가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상품이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본인은 이제 그런 거래를 하셨던 건데 졸지에 그 거래 당사자가 북한 공작원으로 몰리고 뭐 그래서 국가기밀을 넘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마저 말하자면 국가보안법 범죄자로 몰아서 처벌 위협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국가보안법의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겠죠. 대표님, 사실 근데 국가보안법 문제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다 떠나서 또 국가보안법 7조 문제를 가장 많이들 언급하지 않습니까? 7조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이제 1항 하면 고무찬양죄가 있고 3항 하면은 이제 이적단체 구성에 관련된 게 있고 5항 하면은 이제 이적 표현의 소지 제작 배포 뭐 이런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유독 7조가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이렇게 문제시되고 있는지 그 내용과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가보안법 폐지는 찬성하지 않지만 폐지해서는 안 되지만 7조는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더라고요. 국정원장이 그 정도로 말하는 거 보면 아 이게 진짜 문제가 있나 보긴 보다 싶었거든요. 국가보안법 다른 조항들은 뭐 북한 사람을 만났다거나 또는 뭐 북에 갔다거나 또는 지령을 받고 뭔가
뭐 살인 같은 행위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가보안법 7조는 정말 그런 실행행위, 그러니까 폭력적 어떤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하나도 없이 진짜 말만 있습니다. 말과 책. 네, 말과 책. 네, 특히 소지는 그냥 북한의 표현으로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 처벌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뭘 하지 않았어도 네, 뭔가를 할 목적이었어라는 것만 인정되면. 네, 그래서 굉장히 폭넓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거는 특히 7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처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뭔가 살인을 했어, 사기를 했어, 무슨 소요를 벌였어, 뭐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건데 말은 행위에 이르기 전이거든요. 이게 행동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말이 끝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거를 말만 가지고 처벌하면 야, 내가 세상을 뒤엎을 거야? 그것만 가지고 가령 처벌한다고 하면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그렇죠. 정치적 악용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처벌하면. 그리고 말만 가지고 처벌하면 정말 생각을 처벌하는 것이 되거든요. 네. 성서에는 물론 나오지요. 네. 이 마음으로 가늠하면 그것이 고추행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근대 형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예전에 그 박정희 시대에 뭐 김일성 잘생겼더만 이것 때문에 잡혀갔다. 네, 뭐 네. 이런 게 다 7조에 해당되는 얘기인 거예요? 네, 당시에는 반공법인데요. 지금은 국가보안법 7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신해철 씨도 국가보안법 7조이랑 찬양고무였던 거고요. 근데 이 좀 아이러니한 것은요. 실제로 7조가 가장 많이 적용됐던 것은 언제냐면 91년 남북합의서 체결 이후 네, 남북교류협력법이 90년에 만들어진 이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때 이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나서는 북과 당국자들 교류를 하게 되잖아요. 북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처벌하겠다고 하면 누가 대화를 하겠어요. 당국 간 교류 협력을 해야 되는데 북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북한에게 뭔가 동조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남한 사람을 처벌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90년에 오히려 남북교류가 시작된 이후에 7조 처벌 사례가 훨씬 많아서요.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7조 구속자가 전두환 정부 7년 동안 7조 구속자보다 많았습니다. 어머, 의외네요, 진짜. 네. 그럼 만약에 북한 사람이랑 대화하다가 북조선에는 이런 것도 있어야 오, 야 좋겠네 이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동조하고 물론 정을 알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국가보안법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이것도 있네, 이것도 좋네, 대동강 맥주가 맛있네, 평양에 휴대전화 쓰는 사람 많네, 이 말을 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네, 그 말을 한 사람 가운데 그럼 그렇지. 예전에 학생운동을 했거나 노동운동을 했거나 진보정당의 당원이었거나 통일운동을 했거나 너무 많은 것이 겹치고 있습니다. 땀이 뚫뚫 떨어지는 것이 그쵸. 보이는데요. 똑같은 말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괜찮고 절대 그럴 리 아니고, 없어. 여기서 네, 하시면 그럼 그렇지. 그게 국가보안법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 있는 정치적 법이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적으로 처벌하는 자의적 법률이라는 겁니다. 법원도 이거 굉장히 문제 삼아서 위헌 제청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가장 그 법의 네. 정신인데 하나의 말, 하나의 행위를 했으면 누구든 똑같이 처벌해야 되는 거죠. 자의적으로 처벌을 하니까요. 네, 네. 오늘 국가보안법의 이 역사와 악용된 사례들을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사람의 생각을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입었던 많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그것으로 희생당한 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과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 측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새롭게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야 될 미래 세대들에게 그야말로 사사의 감옥에서 해방시켜내는 미래의 역사 정의를 세우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늘 토론 속에서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국가보안법을 이 유물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버려야 한다 이런 명언 남기셨잖아요. 지난날 국가보안법이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주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 탄압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독재 남아있는 지금은 이제 쓸 수도 없는 독재 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 시대, 인권 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 시대적 소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이 시대적 소명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먼저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계시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령 민주노총, 또 전농, 또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 또 진보정당들도 이 국가보안법 사건 때문에 뭔가 연루됐다, 뭔가 조종당했다 이러면서 정부 측으로부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정말 간첩단에 간첩이 있는 거야? 설마 진짜 조종당한 게 맞아? 이거를 좀 깊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이 공격용 언술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우리 시민의 지성을 다시 한번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이런 문제들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되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극우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당하고 또 당했는데 또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꼭 폐지시켰으면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피해자가 적다거나 아니면 관심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다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센터를 그래서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강사료 지원 사업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강의가 필요하신 단체에서는 신청하시면 훌륭한 강사님을 같이 연결해드리고 강사비를 지원해드리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헌법 위의 악법 1, 2라는 민주자율이라는 변호사 모임에서 낸 국가보안법 해설서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왜 위헌인지를 최신 판례와 함께 정리해 나왔으니까요.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걱정 인형에서 걱정을 좀 떼어드려도 될까요? 아, 네. 걱정해서. 네, 어디 한번 떼어보자요. 걱정 인형도 참 열일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어유, 근데 떼기가 쉽지는 않네요. 네. 국가보안법이 무려 75년을 거친 놈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는 걱정 없이 한번 살아보는 걸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걱정위원 여러분, 오늘 나라걱정위원회 2차 안건은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없는 이 현실, 그야말로 간첩단 사건에 간첩이 없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을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걱정위원회 안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강되는 북의 무기체계, 뉴스 계속 장식하고 있죠. 저게 뭐지?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궁금증 내지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증인으로 북한대학원 대학교 김동엽 교수님 모시고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도 함께 시청해주시고 걱정 나눠주세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이정희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나라걱정위원회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